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행정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좀 무거운 주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무거운 주제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정치권 폭풍 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도대체 서로가 여야가 맞서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뭐 범인이네, 뭐네, 뭐 네가 구속돼야 되네, 뭐 별 말잔치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 이렇게 대선 후보들끼리 너 구속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 보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행정에서 좀 크게 이슈를 다뤄놨으니까 또 우리가 또 뭐 그냥 지나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최대한 이해한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좀 썰을 풀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대선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있죠. 여당의 후보가 공식으로 이제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의 이력, 성남시장 재선을 했습니다. 8년간 성남시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에까지 출마를 했었어요. 5년 전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밀려서 이제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 있었던 이제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로 이제 체급을 올려가지고 경기도지사를 이제 4년째 수행 중이었죠. 이제 그렇게 된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대선 후보로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장급에서 대선 후보로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요, 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에는 이제 기존 문법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몇 선씩 하고 이러면서 대선 후보로 좀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자기 영역에서 이제 한 끗발 좀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임팩트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이게 보면은 입지전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에서부터 이 급이 돼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때 왜 이렇게 몸집을 키웠나, 몸집이 커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네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간단히 그냥 얘기해 볼까요? 그냥 완전 진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진보적 아젠다를 가지고 온 거는 맞으니까 진보 세력이라고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진보적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한 대안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보수 정권이 이제 중앙정부에 있었는데 보수 정권하고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체급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개 지자체장 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목을 하겠습니까마는 주목을 하게 된 계기는 중앙정부랑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것도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걸 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 것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바로 했던 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고 있는 빚을 못 갚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못 갚겠냐 했더니 전임시장이 자기랑 이제 정파가 다른데 그분이 이 시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무 돈을 들여서 인프라 투자, 개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돈을 빚을 지면서까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당장에 빚부터 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빚을 못 갖고 유예하겠다. 이렇게 모라토리엄이 지불 유예 선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몇몇 가지로 이제 이슈가 됐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이제 복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지자체가 나름의 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자체가 자치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 사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공약을 걸고 복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자기가 이제 뭐 정책들을 새롭게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인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할 정도의 거대 도시고 그런 만큼 또 이게 세금이나 이런 걸 거둘 수 있는 여지도 꽤 됩니다. 그 판교 같은데 뭐 보면은 이제 그 판교에 테크노밸리 같은 게 조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뭐 IT의 뭐 중심지가 돼 있기도 하고 원래 그리고 성남 같은 데는 옛날 공업단지로 인구 분산과 공업단지로 개발돼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수입원들도 꽤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복지 사업을 나름 할 수는 있는데 중앙정부가 고민했던 건 두 가지 같아요. 당시 보수 정권이니까 너무 복지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진보 쪽보다는 진보 쪽 아젠다가 지방자치단체를 기점으로 거기서 막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전국적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질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것은 또 이제 조율해야 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튀지 마. 그랬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라든가 혹은 있잖아요. 교복 중일 진학하는 학생한테 무상교복 주는 거 이런 거나 청년수당 문제 같은 거 있었어요. 청년수당이라 그래서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한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 같은 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필요한 데다 써라. 취업 준비하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지금 뭐 대선 공약으로 건 뭐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의 전초전 정도의 성격이 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복지를 막 확대하는데 듣고 보면은 이거 해줄 수만 있으면은 어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되나 싶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독자적인 사업도 정도껏이지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그거에 맞서갖고 계속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SNS로 이걸 막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눈여겨보게 되고 지지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을 스스로 홍보한 적이 있어요.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성남시가 돈을 벌었다. 돈을 벌어서 이거를 기본 소득처럼 성남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자 하는데 어떠냐 이런 거 SNS에 올리고 하는 걸 저는 그 당시에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땅을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만 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터진 거예요. 이제 와서 터졌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도지사 출마했을 때도 한번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도지사 출마했을 때 내가 이걸 민간이 개발해가지고 돈을 다 가져갈 것을 내가 이만큼 가져왔다. 절반 정도 가지고 왔다. 나 잘한 거 아니냐? 나 이거 업적 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때는 야 이거 과장해서 선거운동 한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거는 무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뒤늦게 저도 그건 놓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터진 거는 야 이거 왜 민간이 이렇게 돈을 벌 동안 뭐 한 거야? 공적 영역에서 뭐 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쟤네들 돈 벌는 구조를 만들어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장할 때 이거 뭔가 좀 뒤로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아니야?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심을 해서 이제 막 찾아내 보는데 뭐 이른바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이제 지근거리에서 일을 같이 했던 분은 일단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도 뭐 논란은 있습니다. 뭐 죄가 있냐 없냐 그건 아직 뭐 판결은 안 난 거니까 그건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이제 파헤쳐 가면서 이게 시장 재직 중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하면서 보는 쪽이 한 군데가 있고요. 여전히 근데 당사자인 이 여당 후보가 된 이분은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요때 내가 이거 업적이다. 그때 사실은 이거를 공영으로 완전히 하고 싶지만 이제 C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LH가, 원래는 LH면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 차원 개발하려고 이게 후보가 돼 있던 것을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 못하게 된 사업인데, 내가 그때 이 법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공의 영역이 끼어들어서 이거 민간으로 100% 갈 거를 내가 이 정도라도 해낸 거다. 그리고 왜 민간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줬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땅값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많이 벌 줄 알았다면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미분양도 나오고 막 그럴 때라 이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C가 부도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C가 투자를 저 일정 부분 투자하고 지분을 받되, 그 지분을 받은 것에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수익은 보장을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값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더 번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민간이 분양하게 해줬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받아치는 거는, 그때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법제도나 이런 걸 뭐 바꿔가지고 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못하게, 민간이 분양하면 뭐 상한가도 적용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장치를 다 풀어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벼랑간에 상대편 후보자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냐면, 그 이제 검찰총장에 한 또 대선 후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에 이제 상층부에 있을 때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의혹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뭐 서로 던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는 것도 많아요. 이 선거 때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서로 이제 확증 편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게임의 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일단은 어떻게든 상대방 후보를 주저앉히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고요. 법에 너무 저촉되지 않을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의혹을 부풀리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받아쓰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게 부풀려진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혹들이 있고 한데, 여튼간에 우리가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거를 다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길래 이러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성남시사나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2015년 대장지구에, 이게 이제 판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장지구 도시개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줬는데, 세 군데가 이제 경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은행이 끼어 있는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구성할 때 기여했던 게 뭐 화천대유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되게 이게 좀 되게 좀 독특해요, 그죠? 보통 이름 이런 거 지을 때는 뭐 영어를 섞는다든가 우리말을 쓰거나 할 텐데, 이거는 뭐 한자식으로 이렇게 이름도 지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낯설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구성해온 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가 선정돼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당시 성남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걸로 하여금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요게 바로 성남의 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PC가 이제 있는데, SPC를 민간에서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성남시도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끼고 해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 진행을 했다, 이런 식인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공사업자로 전체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사업자가 끼어 있죠. 그러니까 공공과 민영이 함께 한 겁니다. 민관 동시 진행한 사업인데, 지분을 한 주 더 갖는 거, 이게 의사결정 권한을
성남시가 가지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는 하나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이 43%,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0.9999%,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 그의 가족 및 지인들로 이루어진 7명의 개인 투자자, 이게 이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1에서 7호. 인데 여기가 6%를 보였다. 이런 관계까지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민간이 끼었다는 겁니다. 민간이 끼어서 했고요. 성남의뜰은 서류상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원을 둘 수 없어서 자산관리 및 수탁 업무를 대신해줄 자산관리회사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했고, 화천대유가 이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이랑 가면을 쓰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뜰이 사업의 시행자 같지만은 그 뒤에는 화천대유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가 이제 이렇게 사업에 이제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준 게 이제 성남시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요거에서 보면은요. 요게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개발을 등에 업고 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 문제를 쉽게 풀면서 토지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에는 민간개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예, 이거를 성남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뒤를 봐주고 뭔가 뒤로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이 끼었기 때문에 보다 더 민간이 혼자 진행할 때보다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들이 좀 쉬워졌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이 막 사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입할 때 뭐 강제로 싸게 뺏어온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현실적인 가격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기준으로는 안 돼서 감정평가사가 끼어서 다시 이걸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요건 이제 주민 대표도 들어오고 민간사업자 대표도 들어오고 공공의 대표도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저 토지 수용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법으로는 민간 개발을 할 때 분양을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며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소유주 7명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무려 8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몇 배의 수익을 거뒀다,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들이 투자한 게 이렇다는 거고요. 이들이 정말 이 돈만 넣어서 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하나은행이 낀 컨소시엄을 통해서 수천억 원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번 거예요. 벌었는데 이들만 놓고 보면 이들은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이런 수익을 만들어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너무 점프해요. 점프여서 중간 과정들이 생략이 돼 있어서 이게 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뭐 회사 SPC 그 회사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막 설명하기도 하고 막 난리인데, 그런데 이제 어찌됐거나 실제 투자된 액수는 별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 설립할 때 예전에는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회사 설립하면 됐고, 지금은요 5천만 원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을 맨 처음에 얼마를 넣느냐는 그건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만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무리한 어떤 자극적인 이제 레토릭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엄청난 돈을 번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갖다 넣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갔다는 것은 뭐 불변의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좋은 계기가 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민간이 이렇게 들어와서 개발 사업 하는 게 너무 많았고,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 왔고, 그 특혜 속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어떤 이런 수익들을 엄청나게 이제 벌어왔던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렵지만은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고, 이게 대선 기간이 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약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식의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요. 민간 개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몇 % 이내로 묵자라는 공약들도 막 나옵니다. 지금 뭐 법안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다만 자칫 이거를 다 공공이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고요. 공공이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의 힘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 돈을 갖다가 그럼 세금 걷어다 다 개발 사업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수익률이 낮으면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이 꽉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민간이 뛰어들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적절한 좀 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이제 이게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한 거잖아요. 이 부동산 정책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 정부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느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건설사도 부동산 투기 세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가 튀어서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단계에 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공이라고 하는 불멸의 이 스테디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으로부터 연원해 보듯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수단도 동원이 되고 민간한테 돈잔치 해주고 이제 공공이 끼어들어서 진짜로 이제 많은 이득을 갖다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판단을 딱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논쟁은 뭐 이거 별개로 보더라도 과거의 이제 개발 방식을 보면 그 폭력적인 어떤 철거 방식이 막 동원되고 이런 게 많았고, 그 속에서 이제 결국에 돈은 자본 세력이 많이 가져갔던 게 사실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계기가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똑똑해져야 될 측면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몰라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함부로 던지는 의혹 제기에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은 바보 같은 유권자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공부도 해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요 넘어가서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